한 권의 책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번역하다 실패한 바로 그 한국 문학작품의 완벽한 독일어 번역본이 출간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28년 언어학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한국어에 대한 증오와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저는 결국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독일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베를린 동료들은 당황했으며 가족들은 걱정에 떨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언어였다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언어학자가 직접 경험한 한국어의 진짜 마법. 그 놀라운 진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어를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서로 공유해주세요. 독일에서 언어학자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던 저는 완벽주의적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감정보다는 논리를 우선시하는 학자로 통했죠. 하지만 그런 제 신념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문학작품 번역에 실패한 후 사업이 망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일이 제 인생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를 혐오하게 됐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번역은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고 확신했어요. 오직 정확하고 냉정한 번역만이 진정한 번역이라고 생각했죠. 제 사무실 벽에는 아버지가 실패한 그 한국 소설의 원본이 걸려 있었는데 매일 그걸 보며 감정적 번역의 위험성을 되새겼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제가 맡은 강의는 항상 만석이었어요. 학생들은 제 냉철한 분석과 정확한 번역 이론에 매료됐거든요. 아버지 한스 밀러는 독일에서 손꼽히는 번역가였습니다. 프랑스 문학부터 러시아 고전까지 그의 손을 거친 작품들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됐죠. 특히 감정이 풍부한 작품들을 독일어로 옮기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도 한국 문학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의 어느 소설가 작품을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3년을 매달렸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그 실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번역 의뢰도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번역 사무소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가족의 생계마저 어려워지면서 아버지는 깊은 절망에 빠졌죠. 그리고 제가 18살이 되던 해 겨울, 아버지는 서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번역하다 만 한국 소설 원고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저는 한국어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게 됐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였을까요? 왜 그 언어가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혀야 했을까요? 저는 아버지의 실패가 감정에 치우친 번역 방식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어요. 만약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기계적이고 정확한 번역만이 진리라고 믿게 된 거예요. 베를린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이런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교수들도 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졸업 후에는 독일 최고의 번역 연구소에서 일하게 됐고 20대 후반에는 이미 유럽 언어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언어만 보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어느 날 베를린 국제언어학회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듣게 됐어요.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감정 표현에 대한 연구 발표였는데 발표자는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섬세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언어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과 눈치, 감칠맛 같은 단어들이 다른 언어로는 완벽하게 번역될 수 없는 독특한 개념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특히 한국어의 높임법과 존댓말 체계가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적 배려를 담은 철학이라는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발표자는 계속해서 한국어의 특별함을 강조했어요. 같은 의미라도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 감정에 따라 수십 가지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도 고마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등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섬세함이 한국 문학의 깊이를 만든다는 설명을 듣고 있자니
아버지가 왜 그토록 고생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발표자에게 다가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한국어의 특성들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화자의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함께 담기는 언어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번역하려던 작품이 단순한 소설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랫동안 앉아 생각했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아버지가 수십 년간 모은 각국의 문학작품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작품들의 독일어 번역본들을 보며 아버지의 번역 철학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번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이 아니라 문화와 감정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한국 작품에서는 그 다리를 놓지 못하고 실패했던 거죠. 아버지가 번역하려던 그 작품이 정말 번역 불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온 것일까요? 감정을 배제한 번역이 과연 진정한 번역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 신념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감정은 번역의 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현실이 그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베를린의 추운 겨울밤, 저는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과 증오 사이에서 갈등하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독일의 한 유명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아버지가 15년 전에 번역하다가 실패한 바로 그 한국 문학작품의 완벽한 독일어 번역본이 드디어 출간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분노와 호기심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거든요. 출판사 편집장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이번 번역은 정말 놀라운 작품이라고요.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독일 독자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됐다면서 벌써 독일 문학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도전했던 작품을 다른 누군가가 성공시켰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견딜 수 없는 호기심도 생겼어요. 도대체 어떻게 번역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도 포기한 그 작품을 말이에요. 저는 즉시 서점으로 달려가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워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번역자는 한국어의 미묘한 감정 표현들을 독일어로 절묘하게 옮겨놓았더군요. 특히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마치 독일어로 쓰인 원작을 읽는 듯한 자연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번역본을 읽으면서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실패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이 작품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기술적 번역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깊이 이해해야만 번역할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아버지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며칠 후 저는 그 번역자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독일인 번역가였어요. 그는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직접 살아보며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몸으로 익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번역은 언어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결심을요. 아버지가 번역하려던 그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왜 다른 번역자는 성공했는지 알아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물론 여전히 한국어에 대한 적대감은 남아있었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베를린에서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2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땅을 밟게 되는 거였거든요. 더욱이 아버지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제 갑작스러운 한국행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한국어를 혐오하던 제가 왜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려는지 의아해했죠. 하지만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호기심 여행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실패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동시에 제 자신의 편견을 확인하거나 깨뜨리는 여행이기도 했어요. 만약 한국어가 정말 번역 불가능한 언어라면 저는 아버지의 실패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틀렸다면 지난 10년간의 신념을 모두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만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들이 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국어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편견이 더욱 확고해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공항 안내방송에서 들려오는 한국어가 이상하게 친숙하면서도 낯설었거든요. 아버지가 그토록 고민했던 그 언어를 이제 직접 듣고 있다는 사실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함이 예상과 달랐어요. 단순한 업무상 친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온 학자라고 하니 더욱 정중하게 대해주면서 한국 체류가 즐거우시길 바란다고 진심으로 말해주더군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에서 따뜻함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이런 친절함도 결국 표면적인 것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한국어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 학습과 문화 체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곧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저는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유명한 곳을 검색해서 선택한 곳이었어요.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한 명의 남자가 열정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김민준 선생님이었죠.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신 루카스님이시죠? 정말 반갑습니다. 민준 선생님의 인사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준 선생님의 진심 어린 환영 인사에서 가식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한국어를 배우러 온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첫 수업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민준 선생님은 한국어를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가르쳤거든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하나에도 상대방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언어 구조 자체에 녹아 있다고 했어요. 높임법이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카톡 문화를 배울 때였어요. 민준 선생님이 저에게 카카오톡을 설치해주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키읔키읔키읔과 히읗히읗히읗의 차이, 물결표의 의미, 이모티콘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모든 것이 감정 표현의 도구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소통해야 하는 건지, 명확하고 간단하게 의사 전달하면 안 되는 건지 답답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민준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루카스님, 한국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언어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눈치라는 문화입니다. 눈치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독일어로 번역할 수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민준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눈치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애매한 소통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에게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을 보여줬어요. 한국 음식을 함께 먹으러 가서는 감칠맛이라는 표현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도 독일어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였어요. 단순히 맛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오래 남아있는 그런 특별한 맛을 의미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런 미묘한 차이를 굳이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선생님과 함께 전통시장에 갔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따뜻하게 말을 걸어오셨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음식은 입에 맞나요? 그 할아버지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최할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시더니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시면서 연락처까지 주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제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떤지, 무엇이 어려운지, 고향이 그립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물어보셨어요. 그 따뜻한 관심 앞에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줬어요. 할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바로 한국인의 정이라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감정적인 접근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감정을 쏟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할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민준 선생님과 함께 병원으로 문병을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가족애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몰려와서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어요. 서로 번갈아가며 간병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계속 말벗이 되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으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무나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문화였어요. 독일에서도 가족은 소중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돌보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조금씩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감정적인 문화가 번역에 도움이 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정은 여전히 번역의 장애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녀온 지 며칠 후 민준 선생님은 저를 한국 전통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 음식의 맛을 제대로 경험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저는 또 다른 번역의 난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메뉴를 보는데 얼큰하다, 구수하다, 감칠맛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민준 선생님에게 이 단어들을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답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얼큰하다는 맵고 시원한 맛인데 그냥 맵다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마음까지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이 있다는 거죠. 구수하다는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독일어로는 정확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감칠맛이었어요. 단순히 맛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안에서 계속 돌고 있고 싶은 그런 깊은 맛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굳이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루카스님, 언어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민준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의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맛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맛을 느끼는 사람의 감정까지 함께 담고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모두 맛 표현에 녹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감정적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번역은 과학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더 많은 곳으로 데려가며 한국어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은 전통 차집에 가서 차맛에 대한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달콤하다, 쌉쌀하다, 깔끔하다, 진하다 같은 표현들이 각각 다른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차를 마시며 느끼는 여유, 마음의 평안, 자연에 대한 감사. 이런 감정들이 모두 맛 표현 속에 숨어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번역의 원칙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어에도 물론 다양한 맛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처럼 감정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는 드물었어요. 독일어는 좀 더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언어였는데 한국어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번역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할아버지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다는 거였어요. 민준 선생님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할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 심지어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의 단골 손님들까지 와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위기 상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독일에서도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 소중하지만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해 모이는 일은 흔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루카스 씨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독일에서 온 착한 청년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면서 정말 기특해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우리는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는데 할아버지는 저를 마치 손자처럼 걱정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루카스야, 한국 생활 어때? 할아버지 걱정 말고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 한국이 좋은 나라지.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의사들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병실에 모였어요. 저도 민준 선생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저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도 장례식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또 다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서 할아버지를 추도하고 가족들을 위로했어요.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할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를 들려주고 좋은 추억들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한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평소에 루카스 씨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독일에서 온 젊은이가 한국을 사랑해준다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루카스 씨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것을 보며 정말 뿌듯해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 선생님이 말했어요. 루카스님,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맙다는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어로는 간단한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루카스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그리고 한국을 사랑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모두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을 때 저에게 예상치 못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루카스 씨,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에 계신 루카스 씨 가족들에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루카스 씨를 정말 아끼셨거든요.
그 마음을 루카스 씨 가족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단순히 고맙다였어요. 이 간단한 한국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단케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민준 선생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카스님, 할아버지의 그 고맙다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정말 신중하게 번역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고민했어요. 도대체 고맙다라는 단순한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독일어로는 단케 등 여러 표현이 있었지만 어떤 것도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 순간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번역하다 실패한 그 한국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이런 고민을 했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민준 선생님과 함께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가시던 공원에 갔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 선생님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루카스님, 할아버지의 고맙다는 여러 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루카스님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선생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해 준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젊었을 때는 한국이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먼 독일에서 젊은이가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했구나 하는 자부심과 감격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맙다에는 개인적인 감사함을 넘어서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저 하나의 존재가 할아버지에게는 한국의 발전을 증명하는 상징이었던 셈이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독일어 단어 하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때 민준 선생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우리 세대는 나라가 어려울 때 살았지만 이제 우리 손자들은 세계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루카스님 같은 분이 한국을 찾아와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구나 하는 감격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맙다는 단순한 개인적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모두 담긴 표현이었던 거죠. 가난했던 과거에 대한 아픔, 현재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었어요. 이런 깊이 있는 의미를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번역하려던 한국 소설도 이런 것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한국인들의 깊은 정서와 역사적 경험이 담겨 있는 작품 말이에요. 아버지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이런 문화적 맥락과 감정적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맙다를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단순히 단케라고 하면 할아버지의 진심이 전달될까요? 아니면 좀 더 정중한 표현인 이히 비니넨 제어 당크바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떤 독일어 표현도 할아버지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담긴 모든 감정을 담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에 담긴 문화와 감정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라는 걸요. 할아버지의 고맙다를 진정으로 번역하려면 그 말에 담긴 모든 맥락과 감정을 독일어로 설명해야 했어요. 단순한 단어 번역이 아니라 문화 번역이 필요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번역하려던 작품도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한국어의 간단한 표현들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감정들을 독일어로 옮기려고 했던 거구나. 아버지는 언어학적으로는 뛰어났지만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고요.
저는 그때서야 진정한 번역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까지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고맙다에 담긴 모든 층위의 의미를 독일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번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과 함께 저는 제 인생 최대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맙다를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 고민하던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의 번역 철학을 완전히 뒤엎고 감정까지 전달하는 진정한 번역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도전 과제로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그 한국 소설의 번역을 다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까지 정확히 담아내는 번역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세연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번역회사의 대표인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번역 작업을 하고 싶다고요? 박세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밀러 씨,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는 들어봤어요. 한국 문학 번역에 실패하신 분이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의 실패가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박세연은 계속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언어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특히 문학 번역은 더욱 그렇죠. 당신도 아버지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 독설적인 말들이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세연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실패한 그 작품을 제가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했어요. 만약 성공한다면 제 번역 철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세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좋아요. 한 달 안에 완성해보세요. 하지만 실패하면 즉시 독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게 저는 인생 최대의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번역하다 포기한 그 한국 소설의 원고를 다시 펼쳐놓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번역을 시작했어요. 예전의 저라면 감정적인 표현들을 모두 객관적이고 냉정한 독일어로 바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어에 담긴 미묘한 감정과 문화적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하려고 노력했어요. 첫 번째 난관은 역시 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작품 속 주인공이 느끼는 따뜻한 마음을 독일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단순히 리베나 추나이궁으로는 그 미묘한 뉘앙스를 담을 수 없었어요. 저는 민준 선생님과 상의했습니다. 정이라는 감정을 독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준 선생님은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줬어요. 루카스님, 정이라는 건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에요. 독일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문장으로 설명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인의 발음의 파밀리에넬리의 추나이궁 추 멘션 디 니히트 추루 파밀리의 계획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 조언을 참고해서 번역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눈치라는 개념이었어요.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소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독일 문화에서는 이런 간접적인 소통 방식이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한국인들의 소통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가장 큰 도전은 음식과 관련된 표현들이었습니다. 감칠맛, 얼큰한 맛, 구수한 맛 같은 단어들을 독일어로 옮기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단순히 맛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감정과 추억까지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번역할 때도 그런 감정적 맥락을 함께 설명했어요. 번역 작업을 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고민을 했었겠구나. 한국어의 미묘한 감정 표현들을 독일어로 옮기려고 얼마나 고심했을까. 그리고 결국 그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했겠구나.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완벽한 번역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불완전하더라도 진심을 담은 번역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3주간의 치열한 작업 끝에 저는 드디어 번역을 완성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원작의 감정과 문화적 맥락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번역했습니다.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들을 독일어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과 설명을 통해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박세연에게 완성된 번역본을 제출하던 날, 저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과연 제 번역이 그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처럼 실패의 쓴맛을 봐야 할까요? 박세연은 번역본을 받아들고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흘 안에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흘이 저에게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할아버지의 고맙다에 대한 번역도 완성했습니다. 단순히 단케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모든 의미와 감정을 독일어로 풀어서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느꼈을 감격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번역이라고 확신했어요. 박세연에게 번역본을 제출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로 나와서 결과를 들으라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번역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박세연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제가 번역한 원고가 빼곡한 메모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루카스 씨, 앉으세요. 박세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번역을 검토해 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문법적 오류도 몇 개 있고 어색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박세연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박세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번역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원작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느낌이랄까요? 기술적으로는 미숙하지만 마음으로는 완벽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묘사한 부분에서는 원작자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고 있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박세연이 제 번역을 인정해주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세연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루카스 씨, 실은 제가 당신에게 숨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당신 아버지 한스 밀러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번역학을 공부할 때 한스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세연이 아버지의 제자였다니. 박세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어요. 한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번역가셨어요. 감정이 풍부한 작품들을 독일어로 옮기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한국 문학에 도전하시면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당시에는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기회도 거의 없었거든요. 선생님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셨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셨던 거예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박세연이 저에게 냉정하게 대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박세연이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당신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과연 한스 선생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냉정하게 대했던 거예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박세연은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것은 한스 선생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신 편지예요. 선생님은 이 편지에서 한국 번역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시면서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 벽을 뛰어넘을 거라고 희망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자신의 아들이 번역가가 된다면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 더 나은 번역가가 되길 바란다고 적으셨더군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아버지는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그 실패가 제게는 교훈이 되길 바라셨던 거였어요. 박세연이 말했습니다. 루카스 씨, 당신은 이제 한스 선생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셨어요.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 정확히 전달하는 진정한 번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박세연의 제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번역본을 독일 출판사에 제출해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루카스 씨께서 원한다면 저희 회사에서 정식으로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과 독일을 잇는 문화 번역의 전문가로 말이에요. 저는 그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전은 독일에서 날아온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작품이 독일의 한 유명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를 받은 거예요. 더욱이 독일 문학계에서는 이미 이 번역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한국어 문학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독일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한 번역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출간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독일인 번역가가 한국 문학을 성공적으로 독일어로 옮겨낸 사례라며 언론에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단순한 언어 번역이 아니라 문화 번역을 시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들을 독일어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과 설명을 통해 그 문화적 맥락을 함께 전달했다는 접근법이 혁신적이라는 반응이었어요. 민준 선생님도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루카스님, 이제 정말 한국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신 것 같아요. 언어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루카스님이 한국어를 사랑하게 되셨다는 걸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비록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가 추구하셨던 진정한 번역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것,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번역가의 진정한 사명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제게 남겨주신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번역 작품의 성공 이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거예요. 박세연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녀의 번역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민준 선생님과 함께 한동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한동문화교류센터는 단순한 언어 학원이 아니었어요. 독일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진정한 문화를 알려주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독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진정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준 선생님과 저는 밤늦게까지 센터 운영 계획을 세우며 토론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센터를 준비하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살던 동네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할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그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정이라는 소중한 감정을 되새겼어요. 할아버지의 고맙다에 담긴 깊은 의미도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연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줬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독일인들뿐만 아니라 독일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처럼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즐거움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첫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고 독일어를 배우면 독일인의 논리적 사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센터 운영과 함께 저는 번역 작업도 계속했습니다. 한국 문학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뿐만 아니라 독일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시작했어요. 양방향 번역을 통해 두 문화 간의 진정한 소통을 만들어가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어의 정, 눈치, 감칠맛 같은 표현들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는 주석과 설명을 통해 그 문화적 맥락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몇 달 후 깜짝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친구 토마스가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연락해온 거였습니다. 토마스는 처음에 제 한국행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루카스, 너 정말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독일에서 성공한 커리어를 버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전화 통화에서 토마스는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보였어요. 토마스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인천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2년 만에 만난 친구는 여전히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목격한 토마스는 조금씩 놀라는 표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을 경험하고는 정말 당황해했어요. 민준 선생님과 함께 토마스를 한국문화체험에 데려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 식당에서 나오는 무료 반찬들의 의미, 그리고 지하철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토마스는 점점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루카스,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네. 왜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토마스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이라는 문화야. 토마스가 가장 놀란 것은 한동문화교류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독일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이 토마스를 반갑게 맞이하며 독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한 학생이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독일어를 배우면서 독일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언젠가 독일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요. 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참관한 토마스는 제 변화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루카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너는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았는데 말이야. 하지만 지금의 너가 더 인간적인 것 같아. 한국이 너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네. 토마스의 인정을 받으니 정말 기뻤어요. 가장 현실적이고 냉소적이던 친구가 한국의 매력을 인정해주다니. 토마스와 함께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을 때는 정말 뭉클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토마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 토마스가 독일에서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을 토마스에게도 이야기해줬거든요. 토마스는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깊은 인사를 드렸어요. 루카스를 따뜻하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카스가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토마스의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우리는 함께 한강에서 산책했어요. 노을이 지는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루카스, 이제 내 선택을 이해할 것 같아.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곳은 처음 봐. 너도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고 말이야. 나도 독일에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그날 밤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2년 전 한국어를 혐오하며 냉정한 번역만을 추구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문화와 감정을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실패했던 번역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문화 번역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정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한동문화교류센터는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독일과 한국 사이에 진정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곳에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언어와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섬세한 감정 표현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 그리고 따뜻한 정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지금도 저는 할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그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인 고맙다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에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감사함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 한국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파하는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마법이고 한국어가 제게 선사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